대법원 판결 이슈, 단일화 이슈 등 굵직한 현안들이 많은데요.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김봉신의 오차범위,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와, 너무 많은 뉴스들이 매일같이 아침부터 밤까지 쏟아지니까 정신을 차리기 힘든데 그러게요. 속보가 아닌 게 없더라고요. 속보가 아닌 게 없고 이게 저도 이제 시사평론도 이제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요. 유튜브 동접자라든지 막 그 조회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평소보다 한 2배씩 나옵니다. 뭐 탄핵 전국 때 나올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지 전해주시면서 제가 오늘 또 나왔던 뉴스들도 좀 섞어가지고 같이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국민의힘 이슈는 뒤에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지금 최근에 가장 뜨거웠던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결정. 요것이 이제 파기환송 고법에서 지금 6월로 대선 이후로 이제 연기하는 게 이제 어제 결정이 났고요. 그런데 국민들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왔는지 여론조사들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자, 먼저 오늘 소개하는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트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 조사는 NBS 조사 내지는 전국지표 조사라고도 하는데요. 이번 조사는 5월 5일부터 7일까지 이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입니다. 전화 면접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여기에서 물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물었더니 이게 양쪽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공감한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 유죄 공감한다 45, 공감하지 않는다 47. 그러니까 이게 2%포인트 격차인데 이거는 거의 같다고 봐야죠. 오차범위 이내 팽팽한데요. 예. 다른 조사에서도 대부분 비슷한데 이와 같이 공감한다, 공감하지 않는다가 그러니까 잘했다, 못했다라고 하건 이게 이제 팽팽하게 나오는 이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모름무응답은 8%이고요. 예. 그러면은 모름무응답이 이제 10% 밑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많은 국민분들이 알고 계신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서 두 의견은 완전히 갈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만약에 이 수치대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이라는 이슈에 대한 입장으로 만약에 선거가 치러진다면 사실은 오차범위 이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굉장히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기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지지층 결집은 기본으로 두고 거기에 이제 변수 상수로 두는 것에 대해 변수를 이제 중도층이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하느냐인데 요 이슈에 대해서 중도층은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중도에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공감하지 않는다가 54니까 절반은 좀 넘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중도에서는 공감한다가 42, 공감하지 않는다가 54로 공감하지 않는 쪽으로 좀 더 기울어져 있죠. 오차범위 바뀌네요, 이거는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이 경우에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감 중도 성향자가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제 투표에서 중도 성향자가 얼마나 투표를 하느냐 그리고 그분들이 어느 쪽으로 의견을 쏠림 현상을 보여주느냐 요 문제인데 그렇게 따지면 공감하지 않는다가 조금 더 많을 것이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제가 생각하는 이 유무죄를 떠나서 사실상 이게 너무 임박한 상태에서 이런 결정이 나왔을 때에 참정권에 좀 제한을 받나 하는 생각에 따라서 저항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유권자 입장에서. 는 그러면 누가 이제 법원에서 정해주는 그런 인물 중에서만 내가 선택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렇지만 역시 공감한다라는 비율도 적지 않게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연령대별로는 이 경우에는 30대에서는 51%가 공감한다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진영 소속감, 정당 소속감이 좀 덜한 청년 계층에서는 좀 이것도 공감 비율이 어느 정도 잡히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어서요. 그러나 이제 이 이슈는 또 완전히 해소된 걸로 보입니다. 예. 대법원은 이렇게 됐지만 고법에서는 이거를 6월 달로 넘겼기 때문에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거를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더라도 내가 투표할 권리를 뭐 왜 법조 엘리트
대법원이 이렇게 제안을 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좀 반발 뭐 이런 것도 좀 다 섞여 있는 걸로 보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게 결정적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거나 그러기에는 좀 시간도 짧았고 결과적으로 보면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은 거다. 다만 이제 민주당 쪽에서 청문회를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도 열고 그리고 탄핵도 아직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도 아직 포기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중도 측의 마음을 어떻게 좀 영향을 줄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후보들 지지세를 한번 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지금 오늘 있었던 후보 단일화 논쟁. 이게 너무 뭐 많아가지고 한 시간에 다 해도 모자랄 정도인데 짧게 요약을 하면은 방금 전에 이제 김문수, 한덕수 두 사람이 4시 반에 이제 국회에서 근데 공개 모임, 공개 토론을 해가지고 거기 주변이 이제 지지자들과 기자들이 다 쳐다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이제 종료가 됐는데 본인이 했던 말들을 이제 반복해서 이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경선 뭐 김문수 후보는 정당하게 뽑힌 절차를 거친 나를 왜 이렇게 몰아내려고 하느냐 이런 취지의 얘기도 하고 왜 중간에 국민의힘 후보가 되려고 하면은 왜 안 들어왔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 한덕수 후보는 아예 제발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국민의 단일화를 못하면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조금 읍소도 하고 압박도 하는 이런 모습인데 결국은 뭐 평행선에 달린 상황이에요. 그리고 오늘 후보 지위 가처분 소송을 김문수 후보가 지금 법원에 냈기 때문에 내가 후보인 거를 확인을 하면은 이렇게 뭐 11일 날 이제 만약 당에서 지도부에서 도장을 내주지 않아도 단독으로 이렇게 뭐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법적 절차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 먼저 알려드리고요. 일단은 오늘 앞에서 말씀하셨던 MBS 조사 요거에서 지금 다자구도를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다자구도입니다. 이거는 이제 직전 조사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김문수 후보가 이제 경선을 통과한 과정이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제외된 상태에서 이재명, 한덕수, 김문수, 이준석 이렇게 4명인데요. 숫자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가 올라가서 43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약간 좀 상승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덕수가 주목이 되는데요. 그 직전 조사에서 처음 들어와서 13이 됐다가 지금 23입니다. 10%포인트가 뛰었습니다. 김문수는 6이었다가 12 여기에도 6%포인트가 뛰어서 두 자릿수가 됐습니다. 이준석 역시 2였다가 5 뛰었습니다. 잘모른 무응답이 그런데 18에서 15로 좀 낮아지고 한동훈 후보가 가지고 있던 9%라는 지지세가 분산돼서 흩어졌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일단 이재명 후보의 지지세는 굉장히 견고하다. 43으로 요거를 확인할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주만 하더라도 한덕수, 한동훈, 김문수, 이준석을 다 합친 게 3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 정도 됐다라는 거는 사실은 지난주에 이재명이 42일 때 이 3명 한덕수, 한동훈, 김문수, 이준석까지 4명을 다 합쳐도 30이어서 12%포인트 격차로 이재명이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어떻게 됐느냐. 이재명 후보가 1%포인트 높아져서 43이 됐지만 한덕수, 김문수, 이준석이 합쳐지면 이게 보시면 40입니다. 그러면 43대 40입니다. 그러면 5점이 이내죠. 그러면 약간은 바뀌고 있는 것 아니냐. 즉 본선이 가까워지면서 어차피 격차는 줄어들고 그게 상당히 이제 양강 구도가 되면 격차 상당히 줄어드는 5점 이내로 될 것이다라는 예상은 누구나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다 합치면 지금은 43대 40이 됩니다. 그럼 5점이 이내죠.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아직 모름 무응답이 15%가 15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제 선택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언론 노출 빈도를 보면은 한덕수, 김문수 단일화가 좀 정치 분야에서는 압도적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한덕수 지금 예비 후보가 좀 상대적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아서 조금 이렇게 지금 뭐라고 했죠? 일종의 컨벤션 효과?
뭐 이런 거를 좀 노출된 것 같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주에 6%에서 12%가 뛰었지만은 또 그 전주에는 10%였으니까 맞습니다. 이게 사실 컨벤션 효과가 거의 없다라고 지금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선 컨벤션보다는 제 생각에는 단일화 논란 속에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동정표 정도를 얻는 것이고요.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수 성향이신 분들의 어떤 지지세가 쏠리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완주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준석 후보를 따로 떼놓고 봤을 때에는 한덕수, 김문수가 단일화를 해서 이게 합쳐진다 하더라도 5.5를 넘어서는 이재명의 우세를 점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뭐 한덕수, 김문수 단일화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넷이 다 나올 가능성보다는 둘 중에 한 명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3자 대결 지금 어떻게 여론조사 나옵니까? 같은 조사입니다. 전국 지표 조사인데요. 3자 대결을 봤을 때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와 이제 경쟁할 때에는 43대 29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7 이렇게 나옵니다. 43, 29, 7 이렇게 되면은 14%포인트 더 이재명 후보가 더 얻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한덕수 이게 단일 후보로 한덕수가 나갔을 때 이때는 34입니다. 한덕수 후보가. 예. 그러면 김문수보다는 아주 높은 비율로 껑충 뛰지는 않는데 5%포인트를 더 먹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재명 후보가 44입니다. 예. 그러니까 격차는 10%포인트로 여전히 이재명 후보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준석 후보가 6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준석 후보가 완주하느냐. 예. 완주하지 않고 보수 쪽으로 원대 복귀하느냐. 여기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나 이제 완주하면 이재명 후보의 강세는 계속 유지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지금 한덕수 후보가 조금 더 여기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주목되는 게 모름 무응답이 한덕수 후보가 들어갔을 때는 14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들어갔을 때는 18. 그러니까 요 지금 모름 무응답층이 지금 김문수 후보 때 조금 더 많았던 게 이 한덕수 후보 때는 그쪽으로 한덕수 후보 쪽으로 이전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예. 극히 미세하긴 합니다. 이게 5.5이 이내입니다. 모름응답이 18이었다가 이제 14로 줄면서 예. 나머지 이제 4%포인트가 한덕수 쪽으로 갔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은 틀리지 않죠. 왜냐하면 예. 김문수 29, 한덕수 34니까 5%포인트 격차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것도 5.5이 이내라서 김문수 후보가 결코 한덕수 후보 대비 뚜렷하게 열세다, 경쟁력이 안 좋다라고 하기에는 통계적으로는 이거를 그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차피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면 오차범위 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단일화가 굉장히 공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누가 나와도 사실은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수치로 드러나다 보니까 맞습니다. 한 사람이 압도적이면은 예전에 이를테면은 윤석열, 안철수 이 두 사람의 단일화는 한 사람이 압도적이면 거의 흡수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맞습니다. 딱히 경쟁력이 있지 않고 또 오히려 김문수 후보는 공당에서 뽑힌 정당성 있는 후보라는 이런 점을 내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한덕수 후보가 앞서는 것도 상쇄돼 버리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상 단일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되더라도 한덕수 후보가 얻는 정도는 자기도 얻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단일화 컨벤션이 아예 없지는 않을 거거든요. 예. 그러면 29, 34를 합쳐가지고 이게 그만큼 확장이 되니까 1 플러스 1이 2는 되기는 어렵겠지만 예. 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이너스가 아니고 미세 하나만 더 올라간다고 하면 해볼만하다라고 김문수 후보도 생각하고 한덕수 후보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격돌이 심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여론조사 소개 좀 해주세요. JTBC 의뢰에서 메타보이스 가지고 조사한 게 있네요. 예. JTBC 의뢰이고요. 메타보이스가 5월 4일부터 5월 5일까지 이틀 조사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상번호 무선 전화 면접 방식입니다. 역시 신뢰 95% 신뢰 수준에서 5.5는 3.1%포인트인데요. 여기에서는 3자 대결이 이재명 48, 김문수 28, 이준석 8. 이재명 48, 한덕수 31, 이준석 8. 이재명하고 이준석은 똑같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이게 어떤 시기이냐 잘 생각해 보시면 경선이 끝나고 그다음에 대법에서 파기환송한 그 시기입니다. 바로 직후. 파기환송을 했고 아직
그 재판 연기를 고법에서 아직 안 한 상황이었어요. 하기 전이죠. 예, 예. 그렇게 따지면은 김문수 한덕수 격차가 3% 포인트니까 사실상 그 직후에 경선 직후에 경선하면서 눌려 있던 김문수 후보의 지지도는 경선이 끝나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됐습니다. 이 회복이 되면서 한덕수 후보와의 격차는 거의 5점 이내로 줄어든 거죠. 만약에 아까 말씀처럼 한덕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면 그러면은 여론의 힘에 의해서 김문수 후보가 자기가 내려놓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지금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참 뭐라고 하기가 어렵네요. 어느 후보가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들 앞에 MBS 여론조사나 이 메타보이스 조사나 지금 보면은 특징들이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사실은 거의 맞습니다. 변화가 없고 예. 그리고 이준석 후보도 크게 변화는 없고 다만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김문수 한덕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변화는 있는데 두 사람의 큰 차이도 크지는 않고 뭐 이런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 2022년 대선을 보면 2021년 12월에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낮아졌다가 바닥을 확인하고 1월 달에 올라가면서 컨벤션 효과를 계단식으로 타고 올라가서 결국은 마지막에 신승을 거뒀죠. 예. 그러면 지금도 보수 쪽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전략가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경선의 컨벤션 효과에 단일화 컨벤션을 얹고 예. 그러면 계단식으로 올라가죠. 마지막으로 이준석 후보까지 들어오면 이때는 마지막 막판에서는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실 텐데 지금은 이제 몇 가지 넘어야 될 산들이 있어 보이고요. 예. 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엔 굉장히 좀 공고하게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 얘기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마음속에서 그냥 한 50대 50으로 이재명을 지지할까 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지하는 게 아니고 예. 굉장히 강고한 거예요. 충성심이 굉장히 강하다. 그렇군요. 예,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수치를 좀 알려주세요. 그럼 지지 후보 예. 바꿀 바꿀 수 있다? 바꾸지 예. 않겠다. 이것도 여론조사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방금 앞서 말씀드린 MBS 전국지표조사에서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가 22%에 불과합니다. 예. 그리고 계속 지지할 거다. 지금 지지하는 후보를 이게 76인데요.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게 될 것 같으면 더불어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께서는 91%가 계속 지지하겠다고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마음속에 지지할 후보가 확고하게 자리 잡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변동이 없는 없죠. 거군요. 이재명 예. 후보가. 예. 예, 타격이 없죠.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께서는 계속 지지하신다는 응답이 70%세요. 근데 이 경우에도 결국 낮은 것은 아닌데 상대적으로 따지자면 아직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조금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더 보겠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지지하지만 단일화 결과에 따라서 또 누구를 지지하게 될지 나는 좀 유동적일 수 있다. 예. 이렇게 보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흔들리고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지지층 결집을 상수로 두고 중도층을 얼마나 가져오냐를 변수로 봐야 되는데 지지층의 결집도가 이렇게 양당이 다르다면은 이것도 국민의힘에게는 좀 악재인데 이게 이제 비상계엄, 뭐 내란 이런 것에 대해서 입장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의힘 지지층이 조금 더 이완돼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추론이 가능하네요. 맞습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정리가 안 된 그런 이슈들이 이제 몇 개가 있을 겁니다. 비상계엄과 이제 탄핵과 관련돼서 거기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좀 더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했으면은 좀 빨리 이제 건너뛸 수가 있는데 아직도 그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빅텐트나 단일화가 있어서 가치지향적이지가 않고 시대 정신을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느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무조건적으로 이재명을 반대하는 빅텐트만을 가지고는 좀 조금 탄력을 덜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거 그러면은 예. 반명 빅텐트론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거의 하나의 지금 진행 과정으로서 김문수 한덕수 지금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반명 빅텐트라고 하면 이재명 반대하는 사람 다 모여라 이거잖아요. 뭐 예, 이낙연도 예. 오고 이준석도 오고 뭐 황교안도 오고 다 오라는 건데 이거에 대한 여론은 좀 어떤가요? 맞습니다. 그게 JTBC 의뢰 메타보이스 조사에서 반명 빅텐트에 대해서 동의한다가 31, 동의하지 않는다가 53입니다. 아, 그래서 이게 이렇게 좀 기계적으로 이제 모이기만 하는 그런 빅텐트를 뛰어넘는 화학적 결합을 필요로 하는 예. 가치지향적인 어떤 그런 빅텐트가 돼야 된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국민의힘과 무당층에서도 동의가 51 정도입니다. 이게 좀 예. 압도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선 좀 반명 빅텐트가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아 있고 그래서 중도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는 동의한다가 30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동의가 57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 여론하고 비슷하네요. 전체 여론은 동의 30에 동의하지 않는다 53인데 중도가 50. 동의 30, 예, 예. 비동의가 57입니다. 57이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나오고 격차는 좀 더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도 성향이신 분들을 좀 끌어들이면서 빅텐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어떤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 방금 소개한 JTBC의 메타보이스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 접조사였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번에 보수 후보들이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인 건 맞는 것 같고 이재명의 뭐 대세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굉장히 유력한 후보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뭐 만약에 반명 빅텐트를 하든 뭐가 됐든 그러면은 이제 한 명의 후보가 1대1로 하는 거를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럼 보수 진영의 후보 선호도는 지금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나요? 예, JTBC 메타보이스 조사에서 보수 진영 후보 3명을 두고 물어봤는데요. 한덕수, 이준석, 김문수. 여기서 이제 한덕수 23, 제가 이준석을 먼저 말씀드렸지만 15, 김문수 15입니다. 아, 동률이네요. 동률입니다. 근데 이건 전체 중에서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예, 국민의힘 무당층을 합했을 때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하고 예. 무당층이신 분들하고 합치면 여기서는 한덕수 44, 김문수 23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중도에서는 참 재미있게도 이준석 20, 한덕수 19, 김문수 10이에요. 예. 그러니까 중도 성향이신 분들 중에 이준석 후보도 어떤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나 봅니다. 예. 좀 이렇게 좀 인기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은 이 경우에는 범보수 진영에서 단일화를 논했을 때 중도까지 확장성을 본다면 이준석 후보를 상당히 필요로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다른 후보하고 차이가 나는 게 상대적으로 이제 젊은 나이. 그러니까 소위 예. 말해서 이제 2030 세대의 소구력이 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탄핵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사실 중도층에서는 탄핵에 반대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죠.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준석을 조금 지지하는 데는 좀 더 중도층의 마음의 부담감이 좀 덜한 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좀 가능할까요, 그러면?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반영이 되는 게 20대, 그러니까 18에서 29세 중에서는 이준석 25%가 나옵니다. 아, 높네요.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나 이런 부분은 결코 간과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준석 후보는 완주하겠다라는 의사를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준석 후보의 몸값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오를 없는 수밖에 거예요. 없는 예. 그런 구조인데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한 달도 좀 안 남아서요. 3주 남았고 특히 이제 20 며칠 이번 달 말부터 이미 사전 투표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은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떤 변수들이 좀 대선 기간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구도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을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다만 이준석 후보 개혁신당은 그 윤석열 정부 때에 주로 민주당 이슈에 대해서는 민주당 쪽하고 보조를 같이 맞춰온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준석 후보가 민주당으로 갈지 아니면 국민의힘으로 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죠. 또 완주하겠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어필하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완주할 가능성도 크다. 그래서 구도로 보면 가장 큰 파괴력은 이준석 후보한테 있다라는 것이고 이슈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 관련된 이야기들이 가장 컸는데 지금은 그게 해소된 상황이라 사실 요거는 반영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트럼프와의 협상 문제인데요. 예. 이거는 모든 후보가 비슷하게 나눠 가지고 있는 기회이자 위험 요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흥미진진해지는 대선 또 다음번에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봉신의 오차범위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